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2교시입니다. 수업을 끊어서 하는 건요. 영상을 보다가 우리 학생들이 1시간 내내 듣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끊어서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 1교시 어떤 얘기 나눴는지 기억하나요? 그렇죠. 4개의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통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고정지출이 인출이 되는 급여통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급여통장에서 돈이 소비통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소비통장으로 넘어가고 우리 예비통장과 투자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예비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소비하고 남은 돈을 어디로 간다? 예비통장으로 간다라는 거 기억하죠? 예비통장이 무엇이냐 했더니 예비자금, 예비비 마련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이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비통장은 어떤 게 예비비냐 했더니 재산세 매달 납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1년에 2번 그리고 지출 규모에 따라서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1년에 2번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매달 납부가 되는 금액은 아니죠.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이것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납부가 됩니다. 자동차 세금도 있어요. 자동차 세금도요. 1년에 2번 혹은 1년에 한 번 납부가 되게 되는데 이것도 목돈으로 굉장히 큰 금액으로 해당이 돼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휴가비. 갑자기 휴가가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미처 그 금액을 마련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에서 인출하시면 된다고요? 예비비 통장에서 인출하시면 되고요. 명절에 사용하는 금액. 우리 명절이 되게 되면 지금은 학생이라서 돈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지만 사실은 명절이 되게 되면 제사비, 선물비, 기타 등등의 비용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매달 일정하게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라 분기별로 혹은 행사에 따라서 연 단위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을 때, 계절성으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있을 때 소비통장에 잔고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생활비가 부족할 때 있었죠. 이게 무엇인가 했더니 소비통장에 잔고가 부족할 때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비비를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모아두시면 좋을까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요. 평균적으로 예비비 통장에 있어야 되는 금액은 내가 월 평균 지출되는 금액, 그러니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합한 금액의 3배 이상을 유지하시라라고 합니다. 앞에 1교시 했던 가계부 기억나나요? 고정지출 금액이 얼마였나요? 139만 원에 해당이 되었고요. 소비지출 금액으로 7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두 금액을 합치게 되면 209만 원이 되게 되는데 3배를 계산하게 되면 627만 원이 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예비비 통장에 조금 전에 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항상 있으면 된다. 630만 원 가까이의 통장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3배, 4배, 5배까지 유지하는 것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요,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달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죠. 우리가 아픈 게 감기에 걸려서 내과에 가서 10,000원 전후반대의 병원비를 사용한다면 그게 무리일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소비통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수술비가 50만 원이 든 거예요. 소비통장에서 50만 원에 자동이체 혹은 그 체크카드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미리 모아두었던 예비비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학생들은 현재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본인의 동산이나 부동산 혹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차후에 나의 재산, 내 명의의 재산이 생기게 된다면 재산세, 자동차 보험료도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 그 달이 되게 되면 해당 달이 되게 되면 굉장히 부담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예비비의 통장에 잔고가 있다면 어떨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인출해 쓸 수 있겠죠. 저는 예비 통장이야말로
앞에서 CMA 통장을 이야기 드렸는데 CMA 통장으로 입금을 해두시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요.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급할 때 사용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예금이나 적금으로 묶어두게 되면 이 돈이 많다는 생각하에 예금이나 적금으로 묶어두게 되면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인출하기 위해서 그 예금과 적금, 목적 자금들을 해지하셔야 됩니다. 해지할 때는 기존의 이자율을 전혀 받지 못하고 내가 생각했던 수익률에 대해서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예비비 통장은 MMF나 CMA 통장, 매일매일 이자를 주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넣어두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CMA와 MMF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죠. 입출금 통장도 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미약합니다. 0.01% 정도 됩니다. 연이율로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CMA나 MMF 같은 경우에 조금 살펴보면요. CMA와 MMF입니다. CMA는 어카운트에서 계좌에 해당이 되고요. MMF는 펀드에서 펀드에 해당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운용사를 살펴보면 MMF는 여기 있네요. 증권사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해요. 펀드인데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나요? 요즘 은행 같은 경우에 입출금, 예금, 적금만 해서는 은행의 예대 마진이나 수익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로 구매, 대리로 판매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MMF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반면에 CMA 같은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 종금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종금사 외에 증권사에서도 CMA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볼까요? 수익률은요. CMA가 MMF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1.6% 정도 되고요. 이것이 2019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이율이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입출금 통장에 비해서는 10배, 20배. 입출금 통장이 앞에서 제가 0.01%라고 했는데 연이율로 0.1%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율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원금 보장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MA, MMF는 원금 보장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원금 보장이 무엇인가 했더니 은행이 금융사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도가 났을 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은행이 가입되어 있는 예적금 입출금 통장에 있는 한 은행별로 우리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으로 원금 보장을 받게 되죠. 그런데 CMA나 MMF는 안타깝게 그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가능한 게 어디가 있느냐 했더니 종합금융회사 원금 보장 5천만 원 한도에서 해줍니다. 저는 원금 보장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렇다면 종합금융회사 종금사에서 CMA 통장을 가입하셔서 예비비 통장으로 활용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예비비는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거에 키워드를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통장은 급할 때 돈을 뺏쓰겠습니다 라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CMA나 MMF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입출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출금 시간, 이용 가능한 시간도 은행별로 그리고 금융사별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수수료가 있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수수료가 거의들 없잖아요. 이체 수수료, 인출 수수료, 거래를 할 때 뭐 인터넷으로 가입합니다 하면 그 부분을 조금 없애준다거나 하는 이벤트성이 많은데요. 안타깝게 CMA나 MMF는 그 부분이 적다더라라는 것을 같이 공유를 드리고요. 그래도 금융사나 은행사에서도 금융사들에서도 지금 경쟁이 많아서 붙고 있다 보니 수수료 부분도 무료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잘 찾아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CMA, MMF를 활용을 하시라. 어디예요? 예비비 통장이에요. 그래서 예비비 통장은 이 두 통장을 활용을 하시고 수수료도 횟수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뭐 5회까지는 무료입니다. 10회까지는 무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찾아보라 라는 것까지 같이 공유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자통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투자통장은요, 투자 관리를 하기 위한 통장입니다. 내가 가입하는 상품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의 목적 자금을 다 넣어두는 곳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현재 가입하는 상품이요, 적금도 있고요, 펀드도 있고요, 변액연금도 있습니다. 변액연금은 투자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이지요. 그래서 투자 목적의 금융 상품을 자동이체, 뭐 하기 위해서요? 자동이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한 통장, 급여 통장에서 모든 것을 자동이체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잔고가 없어서 꼭 지출되어야 되는 고정 지출 금액이 인출되지 않아서 연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저축을 위해서 내가 가입한 적금 펀드 혹은 변액연금 등의 저축성 투자성 상품들이 이체가 되지 않아서 내가 희망하는 저축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만을 자동이체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통장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기에다가 급여 통장에는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급여 통장에 고정 지출 납부하고요. 소비 통장으로 생활비를 이체하고 남은 돈은 어디로 간다고요? 네, 투자 통장으로 간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급여 통장에서 고정 지출 납부하고 소비 통장에서 생활비 지출하고 남는 돈은 어디로 간다? 투자 통장으로 모두 다 이체해서 급여 통장은 영원의 잔고를 남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통장은 어떻게 통장 정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가계부 기억하시죠? 1교시에 했던 가계부입니다. 자금이체를 받습니다. 91만 원이요. 이걸 받고 급여 통장은 영원이 되었습니다. 연금이 나가고요. 장기주택 마련 저축보험 나가고요. 펀드 나가고요. 거기에다 적금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11만 원 남았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비비 통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 통장에서 남은 돈도 어디로 간다? 예비비 통장으로 간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차곡차곡 모아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비비를 만드시면 된다? 예,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의 금액을 합쳐서 3배 이상이 되는 금액을 모아라 라고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소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는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고정지출 금액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변동지출 금액 알아야 됩니다. 내 생활비 금액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내가 혹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있다, 저축하고 있는 금액이 있다, 투자 상품에 지출되는 금액을 알아야 될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요, 가구달 월 평균 소비 지출 구성비라고 해서 2019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기준이 되었던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한국의 소비 지출에 관련된 비율별로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셔서는 안 되고 잠시 후에 함께 공유하는 부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구성하시면 될까요? 나의 가계의 예산을 구성해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가계부를 작성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계부 작성한 거 기억하죠? 그 가계부를 기준으로요, 나에게 필요한 고정지출 금액, 나에게 필요한 소비 지출 금액을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개의 통장으로 구분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질문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고정 지출로 제가 나가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 관리 시스템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내가 직접 연습을 해본다 라는 것에 키워드를 두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금액 중에서 비슷하게 고정적으로 매달 이체가 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규모를 살펴볼 수 있겠죠. 흔히들 휴대폰 요금은 제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용돈 통장에서, 급여 통장에서 휴대폰 요금 남겨둡니다. 휴대폰 요금 남겨두고 거기에다가 저는 신용카드로 지금 교통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후불 교통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금액도 급여 통장, 용돈 관리 통장에 남겨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가계부를 쭉 점검을 해보니 매달 사용하는 생활비 항목들과 금액을 조사해서 금액을
예산을 잡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비통장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소비통장으로 넘어가서 그 소비통장의 금액이 남는다 라고 했을 때 예비비 금액을 만들어내실 수 있게 되고요. 혹시나 지금은 저는 저축이나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크게 시작하지 말고요. 예금과 적금, 투자를 작은 소액이라도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시작해보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저축을 하면 좋을까? 풍차 돌리기의 방법에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풍차 돌리기로 적금을 넣습니다. 예금을 넣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풍차 기억나나요? 머릿속으로 풍차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풍차죠.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뭐가 뱅글뱅글 돌아가냐면 내 예금과 적금과 내 저축상품이 뱅글뱅글 돌아가서 바람이 우 붑니다. 굉장히 센 바람이 불어오죠. 그 센 바람으로 바람이 점점점 더 커지기도 합니다. 이 커져서 내 돈이 바람처럼 눈덩이처럼 커진다라고 해서 풍차 돌리기다 라고 하는데 풍차 돌리기의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매달 통장을 만든답니다. 이 통장은 예금 통장이 되기도 하고 적금 통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2020년 11월입니다. 우리는 2020년 11월에 1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기는 1년입니다. 2020년 11월에 적금 통장 10만 원짜리를 만들었습니다. 만기가 언제라고요? 1년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11월에 만기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겁니다. 몇 년 동안 납부한다고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씩 넣습니다. 납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2번의 납부를 하고 나면 2021년 11월에 우리 만기금 수령하겠죠. 120만 원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매달 10만 원씩 적금하기 어렵습니다. 10,000원으로 해보실 수도 있어요. 예금 통장 같은 경우에 10,000원으로 시작해도 되고요. 20,000원으로 시작해도 돼요. 상품마다 10,000원 이상 가입하셔야 됩니다. 20,000원 이상 가입하셔야 됩니다. 30,000원 이상 가입하셔야 됩니다. 있습니다. 나에게 적합한 금액을 정해서 정기 예금을 가입하시면 된다. 정기 적금을 가입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적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 20,000원짜리라고 해볼까요? 네, 20,000원짜리 적금을 2020년 11월에 가입을 해서 매달 넣었습니다. 자, 2021년 10월까지 넣은 총 금액이 24만 원 되겠죠. 우리는 2021년 11월에 24만 원의 만기 금액과 약속된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풍차 돌리기는 아닙니다. 풍차 돌리기는요. 매달 통장을 한 개씩 만든다 했습니다. 자, 2만 원짜리 통장을 정해서 2020년 11월에 하나 만듭니다. 2만 원 납부했어요. 2020년 12월에 기존에 납부하던 2만 원짜리 통장 하나 넣고 있고요. 또 다른 적금 통장 하나 더 만듭니다. 2만 원짜리 가능하실까요? 예, 이때는 4만 원 넣게 되겠죠. 왜? 2020년 11월에 가입한 통장 하나, 2020년 12월에 가입한 통장 하나에서 통장 2개가 되니까 이번 달에는 4만 원의 적금을 넣게 될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달로 가볼까요? 예, 2021년 1월에는 또 2만 원짜리 통장 하나 만듭니다. 이때 6만 원, 8만 원, 통장 4개지요.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매월 2만 원짜리 통장을 매월 하나씩 계속 만들어 갔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현재 한 달에 납부해야 되는 내 저축 금액은 24만 원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런데 반면 2021년 11월부터는 24만 원의 만기 금액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볼까요? 자, 이때
만기되었던 통장에 예금 들어옵니다. 만기되었던 통장에 예금 들어옵니다. 만기되었던 통장에 예금 들어옵니다. 만기되었던 통장에 예금 들어옵니다. 매달 24만 원씩 들어오겠죠. 그럼 들어온 통장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24만 원. 너무 좋다. 예비비로 쓸까요? 여행 갈까요? 아니죠. 이것은 예금으로 다시 한번 통장을 만듭니다. 24만 원에 돈이 들어왔죠. 이 돈을 이자와 함께 다시 재예치합니다. 1년 예치하겠죠. 언제 돈이 들어올까요? 2022년 11월이 되게 되면 풍차 돌리기로 또다시 예금 통장이 들어올 거고요. 이때 예금만 들어오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적금 통장 2021년 10월이 되게 되면 적금 통장이 몇 개 된다고요? 12개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통장이 이제 만기가 됐으니 2021년 11월에는 11개의 적금 통장으로 바뀌겠죠. 이때 해야 되는 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2만 원의 적금 통장 하나 더 넣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때 예금 통장 하나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금 통장 하나 만드시고요. 또다시 적금 통장 하나 또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년째 되는 해에는 매달 하나씩의 예금을 받게 되고 적금의 만기를 받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3년째 되는 날에는요. 매달 적금의 만기와 함께 예금의 만기금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4년째 되는 해에는 예금의 만기가 2개로 돌아오니 그것을 합쳐서 또다시 예금으로 넣으시게 되면 복리의 효과까지 금액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불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풍차 돌리기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풍차 돌리기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만기가 매달 찾아온다 라고 했고요. 만기가 찾아온 상품은 1년 정기 예금으로 가입을 하셔라.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여기는 10만 원이라고 제가 미리 기조를 해놨네요. 12개의 통장이 완성이 되게 되면 적금이 만기가 되고 나서는 그 뒤에는 예금 통장의 만기가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원리는 이겁니다. 매달 하나의 적금 통장을 만든다. 나의 여력이 되는 투자 금액을 정해서. 그리고 나면 1년이 지나는 날부터는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2년째 되는 날부터는 예금까지도 만기가 되어서 다가올 것이다. 예금과 적금을 같이 풍차 돌리기를 했을 때 복리의 효과로 인해서 내 미래는 단단하게 나는 목적 자금, 목돈 마련을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우리 학생들요. 우리 적금 넣고 예금 넣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모두 다 해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대면 수업에서 3교시를 만날 거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보강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강 시간에 맞추어서 9시에 오는 팀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팀은 9시, 10시 2시간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11시에 오는 학생들은 12시에 마칠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주랑 다음 주랑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우리 이 부분 같이 공유 한번 해보고 또 마무리를 해볼게요. 다음 주에 와서 대면 수업에 와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우리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프로젝트 한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어디까지 수업 내용을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봤더니 여기까지 했죠. 예, 우리 개인 목표 나누기 했었습니다. 화면이 뜨나요? 네. 개인 목표 나누기에서 개인 목표를 정리를 하고 항목을 만들어서 이 항목까지도 정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팀 프로젝트 방에 올리기까지 우리 마무리 했었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 팀 목표 정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아마 구두상으로 얘기를 조금은 나눴을 거라 생각해서 이 팀 목표를 정하고 나서 우리 노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토탈 필요한 금액이 얼마일까라는 것을 조사를 해본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보강까지 하는 팀은 여기까지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필요 금액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노년의 사람들이 얼마를 매달 사용하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찾아볼까라고 할 때 2019년도 연간 지출 가계 동향조사 결과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찾아보니 이 부분 외에도 사실 이거는 통계에 불과하니까 모든 평균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평균적인 삶을 살기도 하겠지만 이 평균 안에는 정말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과 정말 소비를 적게 하는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 우리 팀의 가치관을 넣어서 노년의 필요 자금을 정하셔야 될 거고요. 이것을 정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가구 원수별로 매달 사용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가구 원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사용 금액이 정해지기도 할 거고요.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 가구주라 하면 우리 세대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서도 소비되는 금액들이 달라짐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지출 목적별로 소비금액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출 목적별로 소비금액은 내가 어느 부분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느냐라는 항목을 조금 더 살펴보십사라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구 원소별로 우리 가구 인원이 주로 어디에 쓰는지 1인 가구인 경우에는요. 보면 수도, 주거, 광열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 알 수 있고요. 5인 가구,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비의 비중이 많이 차지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가구원 수로 별로 가구원 인원수에 비해서 가구 원수에 비해서 그 비중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방법이고요. 연령대에 비해서도 보건이나 음식 숙박의 비율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노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금액을 조사해 보는 것까지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노년의 목표 자본금까지 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쭉 한번 읊어드리는 거는요. 우리 대면 수업 와서 무엇을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통계청에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 자료들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통계청 외에도 혹은 기타 자료를 내가 찾을 게 있다면 노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어느 정도 월 단위 금액이 조사가 되는지도 필요한지도 조사를 해보는 것도 우리 팀 토론할 때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그러면 화요일 날 9시에 만나는 친구들, 11시에 만나는 친구들 해당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김은정이었습니다.